안녕하십니까. 2021년 원샷 원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제5회차 후반부 문제 10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적게 걸릴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외국의 정책 역사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길버트법과 스피넌랜드법은 아실 것 같고,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당근 정책인 3대 사회보험이 있어요. 이 내용은 앞에서 제 기억으로 거론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V자 체킹을 해드렸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만큼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빈민의 범조화에 따른 대상별 초구했습니까? 같이 해보세요.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 요보아동은 입양과 도제. 이렇게 빈민의 범조화에 따라서 대상별 초우를 했고요. 맞습니다. 열등초우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는 열등초우 원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원칙을 이야기했던 개정구빈법과 연관성이 있는 게 이거죠. 열등초우 원칙, 전국적 행정통일의 원칙,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요. 자,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길버트법 들어갑니다. 원해구제 하면은 길버트법이죠. 거택구호와 취업알선이 여기에 들어가고, 작업장 개선운동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앞에서 많이 말했으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스피넌랜드법은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구빈세로 보조해 준 제도 맞습니까? 네. 가족수당의 효시라고 말씀드렸죠. 가족수당의 효시가 스피넌랜드법이고, 일명 버크셔 브레드 액트, 버크셔 빵법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리을 들어갑니다. 레이거노믹스 하면은 복지국가의 팽창기입니까? 위기기입니까? 두 가지 중에서 복지국가의 위기기죠. 복지국가 위기기에 해당되는 미국의 지향은 레이거노믹스였습니다. 레이거노믹스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이양하여 연방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이 레이거노믹스였습니다. 레이거노믹스는 복지국가 위기기와 연관성이 있어서 신자유주의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리을 지문 맞고요.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이 무엇입니까? 질병보험 1883년.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됩니다. 자, 노동재해보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884년. 그 다음에 실업보험 맞습니까? 아니요. 노령폐질보험입니다. 노령폐질보험.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연금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노령폐질보험은 1889년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실업보험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미음이 틀렸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비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건데요. 자, 이것은 제가 체킹을 할게요. 빈출 영역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지문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킹을 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의 지문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요 세 가지의 지문을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위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른 부가인 반면 민간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른 부가다. 어찌 보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이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이고요. 자, 위험 정도나 급여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민간보험이에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민간보험을 넣으려고 하는데 내가 취미가 상당히 위험한 취미를 갖고 있고요.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상당한 위험이 많은 직업이에요. 그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급여가 있는데요. 주사망보험이란 게 있어요. 주사망보험금. 이게 이제 일종의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급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정도나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보험, 민간보험이고요. 그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1번 탈락, 2번 지문 들어갑니다. 2번은 많이 아시죠? 강제적인 보험, 비선택적인 보험이 사회보험이고 임의적이고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바로 민간보험인 거 알고 계세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완전 적립이 불필요한 것은 뭐다? 사회보험. 완전 적립이어야 하면 민간보험이다 라고 해요. 우리들이 민간보험 가입하신 분도 지금 계실 수도 있는데 민간보험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실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완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민간보험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 보면 완전 적립이 불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완전 적립을 하지 않아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죠.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뭐 지역가입자에서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가입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라든지 또는 사업장 가입자라 하죠. 국민연금에서는. 근데 가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미 가입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당연 적용 가입자였는데 이미 가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10년 이상 넣어놨거든요. 그럼 나 연금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넣었으니까. 내가 이제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연금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사망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또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적립을 하지 않았어도 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민간보험은 완전 적립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효라는 게 뭐냐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적립이 필요한 것이 민간보험이고 완전 적립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이 바로 이제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비취약하다. 이게 사회보험이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민간보험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라고 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 상승분 바로 앞에서 문제 풀었는데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급여 수준을 인상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예 내는 것을 반대할 겁니다.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국민연금 받을 건데 물가 상승률,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지 않으면 누가 그 연금을 불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물가 상승을 연동해주는 연금 슬라이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민간보험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들어드리면 뭐 대표적인 게 암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암에 지금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쭉 내고 있는데 제가 한 30년 뒤에 암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암보험 할 때는 암에 걸렸을 때 진단자금 얼마, 수술비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액으로 정해져서 가입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물가가 30년 뒤에는 많이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3천만 원이 나중에 30년 뒤에 3천만 원 화폐 가치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도 나중에 3천만 원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에 취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12번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체킹을 했습니다. 빈출 영역은 아니지만 13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와 끊어요.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번 회차는 옳은 걸 찾는 게 좀 많네요. 옳은 걸 찾는 것도 풀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옳은 걸 찾는 문제가 많으면 이 좀 문제를 풀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어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바로 요거고요.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이게 적절성도 보이시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자, 1번 볼게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중에 포괄성은 원스톱 서비스 또는 사례 관리가 좋은 사례가 된다. 포괄성 아니죠. 물론 사례 관리의 포괄성이 맞아요. 하지만 원스톱 서비스는 항상 머릿속에 외워요. 통합성의 원칙과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합 연계 서비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달체계의 원칙 중에 통합성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통합성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통합성의 또 중요한 지문이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이게 나온다겠어요.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나오면 통합성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책임성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데 높은 품질, 이게 첫 번째 힌트. 높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다수의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이게 두 번째 힌트. 충실한 참여와 육성을 의미한다. 육성을 의미한다로 고칠게요. 육성을 의미한다. 여기 있는 책임성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책임성 하면은 첫 번째 있는 높은 품질, 두 번째 줄에 있는 충실한 참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많이 보셨죠? 지문. 클라이언트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 간의 서비스가 가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돼야 된다는 의미다. 이게 뭔데요? 1번에서 했던 통합성입니다. 연계 나오면 통합성이다. 원스톱 나오면 통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절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절성은 급여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라고 하죠.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성이다. 이렇게도 동의어처럼 알아두셔라.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인 장치를 말하며,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전달 체계의 개념이에요. 알아놓으시고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조직적 장치다. 이렇게 주어와 소수로만 알고 계셔도 돼요. 조직적인 장치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다. 뒤를 보니까 길버트 테렐의 과정 분석 틀 중에 하나나요? 아니요. 정책의 3P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물 분석, 두 번째가 과정 분석, 세 번째가 퍼포먼스, 성과 분석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과정 분석이 아니라 프로덕트 어널리시스인 산물 분석 틀 중에 하나죠. 둘, 셋, 넷.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산물 분석의 틀 말씀하세요.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할당 체계. 그 다음에 무슨 급여를 줄 것인가? 급여 체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가? 재정 체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 체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시작. 할당 체계, 급여 체계, 재정 체계, 전달 체계. 이걸 산물 분석의 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과 그 다음에 점증 모형과 최종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이 나왔습니다. 5개의 모델인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5인방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가로 고도의 합리성을 전제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합리 모형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게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의 반대는 만족 모형입니다. 자, 니은 들어갑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 여기가 중요, 적당한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안이 적당한 대안이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점증 모형과 반대나요? 아니요. 바로 위에서 말했네요. 합리 모형과 반대가 됩니다. 합리 모형은 고도의 합리성을,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합리 모형은 최선의 대안을, 여기는 적당한 대안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니은 탈락, 끝부분이 틀렸습니다.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은 과거의 정책 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죠. 제가 점증 모형은. 그러면 과거의 정책에 대해 월등히 향상된 겁니까? 아니요. 약간 향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약간 향상된. 이게 아니라 이것이다. 점증 모형입니다. 자, 약간 향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 탈락입니다. 지금까지 기억 하나 맞습니다. 리을 들어갑니다. 리을은 최적 모형입니다.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고 비판합니다.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합리 모형을 말해요. 이 합리 모형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한다. 그 말은 양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수량화된 정보를 이른바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현실성을 잃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최적 모형은. 그래서 이 최적 모형은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추구한다 그래서 일명 질적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최적 모형은 이른바 질적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 효율성이죠. 초합리성, 직관이나 판단력이나 통찰력, 앞에서 말했던 거, 이것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최적 모형에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 잊지 마세요. 지나치게 수리적인 완벽성을 추구했던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질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래서 질적 모형이라고도 말한다. 초합리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했던 모형이 최적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혼돈 상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질서한 혼돈 상태, 조직화된 혼란 상태, 바로 나오네요.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게 드문 경우라고 말했죠. 흔한 경우가 아니라 매우 드문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다. 쓰레기통 모형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리을과 미음 3번이 답이 되겠죠. 니은에 있었던 만족 모형이나 디귿에 있었던 점증 모형은 설명의 일부분이 잘못되어서 틀렸습니다.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다음 개념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시험에 3번 정도 나왔고요. 느껴진 욕구 전문가가 눈에 탁 띄네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논리 모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간단하게, 한 번은 사례로.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은 참고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 활동의 상관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 PERT,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썼다는 것, 두 번째 힌트는 목표와 목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느껴진 욕구,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규범적 욕구입니다. 자, 규범적 욕구, 느껴진 욕구 이런 거 말한 사람은 브래드 쇼우입니다. 전문가 등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식이 계속 발전합니다. 사회의 가치 기준이 변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바로 규범적 욕구예요. 느껴진 욕구가 아니라 이건 문제 끝나고 쓰겠습니다.
논리 모형은 순서하셔야 됩니다. 투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산출하고 성과의 체계적인 접근으로 프로그램 설계에서 중요한 모형이 됩니다. 맞습니다.